1945년 8월 6일 미국의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합니다. 이 폭탄 한 발로 수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며칠 후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궁극의 무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분열을 하거나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는 무기를 말합니다. 1938년 독일의 한 물리학자가 우라늄 원자에 고속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이 분열함과 동시에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원자폭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맨하튼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13만 명의 인원과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당시 20억 달러는 현재 가치로 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의 폭격연습장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크게 4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전자기 펄스, 열선, 폭풍, 방사능입니다. 전자기 펄스는 EMP라고도 하며 폭발 범위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회로를 고장내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단순한 전자장비뿐만 아니라 비행기와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 의료기기, 공장 설비 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EMP 효과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폭발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효과는 열선입니다. 수백만 도의 고온이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열로 인해 증발되어 버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하여도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핵무기가 폭발하면 급격한 공기의 이동으로 폭풍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폭풍으로 인근에 있는 건물이 붕괴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후 검은비라 불리는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는데 이 방사능에 픽복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설령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기형아를 출생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었으나 미국은 핵무기에서만큼은 당분간 자신들이 소련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웠던 핵무기 개발을 소련이 쉽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시작됩니다. 양 국가는 서로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와 함께 시작된 또 하나의 경쟁이 바로 핵투발 수단입니다. 핵무기를 상대방의 국가에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만큼이나 중요했는데 1950년대에는 전략폭격기를 보유한 미국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폭격기는 상대방의 영공에 직접 침입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전쟁 이후 소련에서 미국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략폭격기가 요격될 확률이 높아지자 보다 안전하면서도 정확성이 높은 투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초창기 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사거리와 정확성 그리고 핵탄도의 무게였습니다. 독일이 개발한 최초의 탄도미사일 V2의 사거리가 300km 정도였는데 이를 6000km 이상으로 늘리기에는 로켓의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술로는 로켓이 멀리 날아가게 되면 점차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6000km 정도 날아가면 그 오차가 200km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의 위력이 크다고는 하지만 오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핵무기는 무게가 무거워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도 4.5톤에 달했는데 이 정도의 무게를 날려보낼 수 있는 로켓을 당시로서는 만들기 어려웠고 그래서 핵탄두의 소형화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ICBM 경쟁에서
먼저 우위를 차지한 곳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 8월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몰카이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고 그 2개월 후에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에도 성공합니다. 소련의 이 같은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1959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틀라스의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ICBM은 전략 폭격기와 달리 안전한 곳에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발사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 상대방의 공격 목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SLBM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은밀성이 높아 핵전쟁이 발발하면 최후까지 생존하여 상대방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핵무기의 투발 수단이 점차 발전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핵무기는 무서운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제 상대방이 버튼만 누르면 자신들은 물론 전 세계가 한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계속되는 핵무기 경쟁이 서로에게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핵무기를 감축하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 제한 협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수천 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격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탄두 탄도미사일입니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고 각각의 핵탄두가 회피기동도 가능하여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강대국들은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핵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먼저 핵공격을 가해도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섣불리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약소국들 간의 전쟁이나 그들을 이용한 대리전은 종종 발생했지만 강대국들 간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낭만적인 바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궁극의 무기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가 가지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케네스 톰킨스 베인브릿지는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